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삶의 한 장을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6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대출 상담을 하던 은행원이었습니다. 35년 넘게 그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죠. 하지만 6년 전 퇴직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서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저는 통장에 남은 500만 원을 쥐고 노후파산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런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은행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은행에 입사했어요. 1980년대 초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난 속에서 어렵게 얻은 자리였죠. 면접 날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 본점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면접관이 왜 은행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집에 뛰어들어가 어머니께 저 은행원 됐어요. 라고 외쳤던 그 순간 제 35년 은행원 생활의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처음엔 창구에서 예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면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는 하루 종일 통장을 정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했어요. 이거 언제 입금되나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도 채 안 됐고 오후 5시 문을 닫아도 자료 정리와 보고서 작성으로 밤 8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곤 했죠. 그래도 그 시절에는 힘들어도 뿌듯했어요.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은행원 생활은 더 의미가 깊어졌어요.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얻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새벽까지 야근하며 승진을 노렸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대출 상담 업무로 옮겼어요. 고객 한 분 한 분과 앉아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대출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죠.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집을 사려고 대출을 문의하러 왔는데 그들의 꿈을 듣다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고객님, 이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승인 서류를 넘겼을 때 그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손을 잡아줬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보람이 저를 은행원으로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가족과의 추억도 그 시절에 쌓였습니다. 큰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퇴근길에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와 딸을 안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죠.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딸이 아빠, 은행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람들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은행에서 일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며 퇴직하면 이걸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지점 부지점장이 됐어요. 그때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직원들 업무를 점검하고 고객 불만을 처리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점 실적이 떨어져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팀원들을 독려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회의를 이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노력 덕에 실적이 회복됐고 본사에서 표창까지 받았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노후도 걱정 없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다가오면서 불안이 커졌어요. 동료들 중에는 퇴직 후 보험 영업이나 부동산 일을 시작한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오랜 사무직 생활로 체력이 약해져 새 일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퇴직 날은 2017년 3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직원들이 부지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지내세요 라며 웃었지만 마음은 착잡했어요. 35년 넘게 일했던 은행 문을 나서면서 이제 뭐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 끝났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은 따뜻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퇴직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저와 아내는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며 천천히 정리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오랜만에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우리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보자라며 미소를 지었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퇴직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집 대출 상환, 딸 결혼 비용, 갑작스런 병원비 이런저런 지출이 쌓이다 보니 2년 만에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됐어요. 첫 달 통장에 110만 원이 입금된 걸 봤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라는 생각에 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35년 넘게 연금을 냈는데 고작 110만 원이라니요?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방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썼고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매달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에 살아요. 대출은 다 갚았지만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매달 25만 원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남는 건 85만 원. 여기서 식비, 의료비, 생필품을 충당해야 하니까 숨 쉴 틈이 없어요. 식비를 줄이려고 아내와 저는 매일 머리를 맞댑니다. 외식은 아예 포기했고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거리를 사서 밥상을 차립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가족이 모이면 고기를 구워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꿈처럼 아득해요. 한 번은 아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저는 이번 달 지나면 사줄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국에 밥, 김치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요. 아내가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라며 웃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습니다. 제가 입는 셔츠는 은행원 시절 입던 낡은 정장뿐이에요. 바지도 허리춤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지만 새로 살 여유가 없어요. 한 번은 겨울 외투가 너무 낡아서 찢어졌는데 아내가 내가 꿰맬게요 라며 바늘을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밑창이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결국 동네에서 주운 중고 운동화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사회생활도 거의 끊겼어요. 은행원 시절에는 동료들과 퇴근 후 삼겹살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고객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투덜대면 동료들이 그래도 내가 최고야 라며 어깨를 두드려줬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자리에 갈 돈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옛 동료가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어서 나갈 용기가 안 났던 겁니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가끔 은행 근처를 지나다 보면 예전 동료들이 창구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라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쌓인 목 디스크와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 합니다. 한 번은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아내가 병원 가요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 좀 참으면 나아져라며 버텼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한 달 예산을 흔드니까요. 그래도 통증이 심해져 결국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관리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관리할 돈이 어디 있나요?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아내와 저는 예전에는 퇴근 후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는 꿈을 자주 꿨죠. 하지만 이제는 돈 걱정의 대화가 줄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옛날엔 우리도 참 잘 살았는데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내는 괜찮아요. 같이 버텨요 라고 위로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큰딸이 결혼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지원을 못했어요. 퇴직금이 거의 다 떨어진 때라 축의금 100만 원을 건네는 게 전부였죠. 딸이 아빠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에 갔지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와줘서 좋았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말을 삼켰어요. 퇴직 후 3년쯤 지나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연금 110만 원과 퇴직금이 줄어드는 현실에 분노했어요. 35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억울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은행에, 정부에, 심지어 제 인생 선택에까지 화를 냈습니다. 젊을 때 더 아껴 써야 했나?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했나? 라는 후회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 번은 아내 몰래 동네 술집에 갔어요. 주머니에 3,000원을 쥐고 소주 한 잔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아까워서 천천히 홀짝였습니다.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는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묻자 저는 산책 좀 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내의 걱정스런 눈빛을 보니 더 미안해져서 그 후로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은행 앞을 지나면서 예전 제가 일하던 창구를 보곤 했어요. 새 은행원이 고객을 맞는 모습을 보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라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한 번은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에 문 앞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돈도 없고 들어가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악몽도 자주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객들이 당신 때문에 망했어요.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았죠.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떠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빠,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라며 멀어지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에 앉아서 새벽을 기다렸어요. 한 번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딸이 결혼식 날 저를 안으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라며 웃던 얼굴도요. 그 생각에 발을 멈췄고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4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분노한다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마주 앉아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도 힘내볼게요 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연금 110만 원과 남은 500만 원으로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출을 줄였어요. TV 케이블을 끊고 인터넷 요금을 최저로 낮췄습니다. 식비는 더 아꼈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아내가 이거면 충분해요 라며 국을 끓였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쌀을 받아왔는데 아내와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이렇게도 살 수 있네라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취미도 찾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융 관련 책을 봤지만 곧 소설과 에세이로 옮겼습니다. 책 속에서 다른 삶을 만나며 잠시 현실을 잊었어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 갔는데 아내가 우리도 언젠가 여행 가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래, 꼭 가자라고 대답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고추를 심었어요. 씨앗 한 봉지가 2,000원이었는데 그걸로 매일 신선한 고추를 먹었습니다. 한 번은 고추가 너무 잘 자라서 이웃에게 나눠줬더니 고맙습니다 라며 감자를 주셨어요. 그 감자를 삶아 아내와 나눠 먹으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시장에서 할인받은 배추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내가 옛날 어머니 맛이 나요 라며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네 모임에도 나갔어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모임을 알게 돼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어요. 한 할머니는 나는 연금 80만 원인데 그래도 매일 웃으며 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낙천적인 모습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장기를 두고 서로 반찬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5년째 되던 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됐어요. 큰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라며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아빠 요즘 어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버티고 있지라고 대답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떠난 후 아내가 우리 딸 잘 컸죠?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래 잘 컸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 같이 살아온 거잖아요 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고 아내도 저와 함께 울었어요. 앞으로도 같이 버텨보자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복지센터 상담도 큰 도움이 됐어요. 상담사분에게 퇴직 후의 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놨어요. 상담사분이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의미 없어지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35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가족을 지켰어요. 아침마다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그 날들이 제 인생이었죠. 지금 500만 원으로 힘겹게 살지만 그때의 사랑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직 6년 차 저는 남은 500만 원과 연금 11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날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화분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걸로 행복해요. 가끔 은행 앞을 지나면서 예전 제가 일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최근에는 손주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요라고 하면 저는 그래 가자라며 손을 잡고 나갑니다. 주머니에 3,000원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할아버지 최고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언젠가 손주가 할아버지 여행 가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저는 매달 1,000원이라도 모으려고 합니다. 큰 병이 생기지 않기를, 가족과 더 많은 순간을 누리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께 이 긴 여정을 나누며 저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 삶이 힘들고 돈이 부족해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도 가족과 나누는 미소,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귀히 여겨주세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는 가치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기를,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날에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